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식당은 물론이고 마트, 편의점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이라고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물가 인상을 체감하는데 왜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인 건가요? 그렇죠. 체감 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는 괴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요. 장바구니 물가에는 이제 우리 흔히 많이 장을 보러 갈 때 사용되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올랐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농수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 값이 덩달아 올라간 뒤 배경에는 말씀을 안 드려도 최근에 정부가 한 정책의 여파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가물었기 때문에 장황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인 내용과 자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체감 물가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인상 정도는 한 2.5%포인트 정도, 2.5% 정도로 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보다 1%포인트 내지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체감 물가가 1.5%포인트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격차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엔겔지수 가격 값을 갖다가 이제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엔겔지수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통계학자인 엔겔이 전체 소득 중에서 식품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건데요. 보통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낮으면 0.3에서 0.5 사이면은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0.3보다 낮으면 엔겔 지수가 낮으니까 아주 부자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체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엔겔 지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럴림픽 막이 올랐죠? 네, 평창 패럴림픽이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을 했고요. 네. 특히 개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초월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네. 특히 장애인 아이스하키 한민수 선수는 또 왼쪽 다리가 의족인데도 또 성화를 특수 배낭에 꽂고 로프를 잡고 또 오르막으로 올라가서 성화를 넘겼는데 네. 이 장면에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인가요?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렸던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였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신의연 선수, 그죠? 네, 신의연 선수가 그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는데요. 네. 우리나라 첫 이고요. 사실 신의연 선수는 좀 두 다리가 없는 선수입니다. 네. 2006년에 차를 몰고 가다가 또 1.5톤 트럭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해서 좀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사고 후에는 3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2009년부터 휠체어 농구도 했고요. 네. 2015년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하면서 또 세계적인 성조가 됐는데 신의연 선수가 좀 밝힌 소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다른 장애인분들도 또 나처럼 도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현 선수가 그랬나요? 제발 좀 중계 좀 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좀 받게 해달라 그러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네. 기사도 좀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신현 선수가 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서 예. 패럴림픽 중계가 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개최국인데도 일본에 비해서 중계 시간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네. 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좀 그런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좀 패럴림픽 중계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정말 선진국다운 선진국의 정의도 참 궁금하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생각들이 일반인들과 똑같다라는 그런 인권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 빙판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다는데요. 아이스하키 선수. 네, 그 장인 아이스하키의 정승환 선수인데요. 어제 체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네. 3대2 승리와 2연승을 이끌었고요. 사실 5살 때 공사장에서 쇠파이프에 깔려서 오른다리를 잃은 선수인데 또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또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또 빙판 위의 메시 또 로켓맨이라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체코하고 경기에서 이겼나요, 우리가? 네, 우리나라가 그 연장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예. 그 장인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골드골 서든데스 제도인데 네. 3초 만에 정성환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 선수들 가운데서도 뭐 좀 사연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는 호주 스노우보드의 션 플라드 선수가 있는데요. 네. 23살이던 2014년에 서핑을 즐기다가 상어 공격을 당해서 아이고. 왼팔과 오른손을 잃었고 그 7번의 수혈 끝에 목숨을 건졌는데요. 예. 이듬해 스노우보드를 시작해서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 또 출전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자신감도 찾아서 다시 서핑도 즐긴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선수가 한 피를 흘린 게 한 3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참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군요. 이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됐습니까? 네, 이번 달에 24일에 북아일랜드, 28일에는 또 폴란드와 원정 평가전을 앞두고 있고요. 네. 오늘 신태용 감독이 명단을 발표했는데 뭐 손흥민과 기성용 등 유럽파들을 총동원을 했고요. 특히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몰아치면서 4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네. 최근 4경기에서 무려 7골을 터뜨리면서 또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골프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던데, 타이거 우즈 선수, 오래전에 스캔들 이후에 컨디션을 회복하는 듯이 보입니다.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곧 있을 건데, 4월 초인데, 우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우즈 선수가 오늘 PGA 투어 바스파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9언더파로 공동 2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무려 2년 7개월 만에 탑10 안에 들면서 또 부활의 신호탄을 쏜 상황이고요. 예. 사실 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네. 또 지난해 4월에 또 허리 수술도 또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또 앞으로 또 골프 황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또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예. 이제 3월 되면 미국 쪽은 대학 농구 3월에 광란이라고 하는 마치 매드니스가 시작이 되고, 우리도 어느 정도 농구에서 정규리그 이제 정리되는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주 DB가 또 어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요. 지금 정규리그 한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6강 플레이오프에 다시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DB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앞두고는 꼴찌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예. 또 이상범 감독이 좀 이름값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잘 이끌면서 네. 이런 이변을 연출해냈습니다. 박린 기자님, 그 개막식 때 참석했나요? 저는 지금 패럴림픽을 가지 못했고 지금 의성에 내려와서 여자 컬링 대표팀 취재 때문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주중에 한번 좀 패럴림픽을 찾아가서 좀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예,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네. 이 상암동 DMC에서 삼성역 쪽으로 가는 버스 75번 075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아주 훌륭한 기사님이신 모양이에요. 뉴스 정면 승부를 틀어놓으셔서
모든 손님들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기사님의 탁월한 선택을 참 저같이 이렇게 좀 끄끄거리는 목소리를 승객분들하고 나누신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승객분들께서도 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뉴스로 들으시는 것이 사실일 따름이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이 검증이 되어서 맞으면 진실이 되는 거고 틀리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팩트 체크는 그 뉴스에 나오는 팩트, 사실을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코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곽수정의 옛날에 생생경제를 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택시를 타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만 딱 튀어나와도 택시 기사님이 한번 쳐다보시면서 혹시 뉴스 정면 승부의 곽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버스나 택시에서도 혹시 안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이 방송 들으시라고 하십시오. 기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식사하지 마시고 YTN 저녁 6시 15분부터 방송이 되는 뉴스 정면 승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력소가 되고 많은 진실이 논의되는 여러분의 공론의 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6513번님 버스도 듣고 있다고 합니다. 6513번 버스입니다. 전화번호가 아니고. 제 자랑 좀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즘 그 미투 운동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한민국의 뉴스거리가 풍성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독가스, VX 가스로 지금 테러니 많이 스파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있죠. 개헌 이야기도 있죠. 통상무역 압박 이야기도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오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막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 스노볼 이펙트라 그래야 됩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그래서 이제 왜곡된 사실이 소위 커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 팩트체크 시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인터넷 댓글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이어서 경찰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영 기자님. 일단 2009년에 국정원이 네. 댓글을 시작했고요. 2010년 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경찰청 내에 보안국이 네. 있습니다. 네. 1987 영화를 보시면 그 대공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안국인데요. 그렇죠. 그 보안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 온라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2010년에 네.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설립하고요. 예. 2011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가 여론전, 심리전을 펼치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에서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청하거나 개인 일탈이 아니라 네. 지시에 의해서 달았다라는 네. 진술이 확보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술이 확보됐냐면요. 예.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문건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예. 2012년도 당시에 유관기관과 공조한다라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예. 근데 그 안에 경찰이 들어있어요. 예. 경찰이 들어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블랙펜, 레드펜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것은 예. 말하자면 온라인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경찰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서 네. 조금 복잡한데요. 경찰 내에 TF가 구성이 됐고요. 조사를 시작하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튀어나온 겁니다.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댓글을 달았다. 김준일 팩트체크. 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에서 댓글 선거 개입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했는데 예. 거기에 경찰도 지금 연루가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하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경찰청 보안국이 지금 그거를 했다라는 건데 네. 그 산하의 이제 보안 사이버 수사대. 예.
지금 이게 권력기관 재편, 그러니까 수사기관 재편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국정원에 지금 저번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국정원의 대공 그 국내 파트를 없애고 그거를 그러니까 간첩 수사 부분은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보안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경찰 그 조직이 커진다라는 건데 이 내부에서 지금 부정 댓글이 나오고 이런 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계속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던 그 기관들은 대부분 그 국내나 대북 전담하는 이런 기관들이었어요. 국정원도 그랬죠. 네. 사이버 수사 다 그랬는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경찰에 모아져서 커진다라는 건데 경찰이 그러면 자정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지금 어떤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판가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개입을 했고 윗선에서 지시로 했는데 그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명의 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있었으니까 조현호 청장일 수도 있고 당시에 누구일 수도 있겠는 지시를 받았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경찰이 이런 것들의 의지가 향후 이 대북 이런 것들 수사 그 기구를 가져와서 확대 개편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간혹 가다가 댓글 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이디를 따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이름 쓸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왜 제가 쓴 댓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댓글 수를 만들고 아이디, 닉네임, 주소 확인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원래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론 형성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기관 하나가 그 여론 형성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의도한다든지 그런 판단이 들기 시작할 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 편향적인 댓글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기는 2011년부터 12년까지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국장에는 김용판 보안국장이 있어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의 연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까지 번져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보안사령부에서 사이버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정보원의 국가정보원의 어떤 역할도 있다라고 하지만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들통이 나고 세상이 한번 큰 소란에 휘말릴 걸 뻔한 건데 이거를 명령을 내렸다,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업무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문건들 이제 사이버사나 아니면 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보면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는 수치화돼 있어서요.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매우 강조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몇 가지 가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쪽의 여론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쪽에서 나름대로 디펜스, 방어 차원에서 했을 수 있던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명분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빨갱이들의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의 어떤 이런 여론 공작이나 이런 것을 막고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를 위해서 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뭐라고 하면 슬픈 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거부한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끝까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단죄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덮으면은 또 나중에 누군가가 불법을 시켰을 때 이 처벌받지 않았던 전례 때문에 또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니까 좀 문제를 거시적으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댓글 문화 말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댓글을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욕설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인권을 해치는 수준의 비하 발언도 장문으로 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댓글 문화를 진영 논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서로 격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러세요. 왜 보수적 이야기만 하느냐. 진보 쪽에서 댓글을 공작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실 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본분을 잊은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전을 폈다는 거예요. 군은 개인이 아니고. 그렇죠. 군은 온라인상에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역할을 잇고 경찰은 심지어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잇고 그 지팡이로 키보드로 국민을 향해서 여론전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우리 세금이 쓰였다는 걸 좀 한번 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내용 확인이라든지 또 삭제된 댓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4부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두 분과 함께 말씀 계속 나눠가겠습니다.